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김정재 두 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김정재 의원님. 네. 지난 한 주 정치권 후끈 달하게 오르게 한 게 이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얽혀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그 사퇴였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의견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틀 만에 입장을 바뀐 것 아니냐. 이게 뭐 거짓 해명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또 촉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문제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이번에 윤 의원의 사퇴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만 사퇴라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평상시에 주장했던 어떤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몸소 보여줬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네.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연설로 떴고 일확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죄의 여부에 혐의의 그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대선에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해서 떠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또 살신성인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초선 의원님들은 이번에 그 두 번째 그 성명서 발표를 할 때는 상당히 공감을 하셔서 서로 그 성명서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일단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윤희숙 의원님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12명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또 네. 민주당도 함께 지금 같이 뭐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이게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게 부친에게 이게 투자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 KDI 시절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해명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전혀 해명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선택이었는데 이 사퇴 문제는 윤희숙 의원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당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예를 네. 들면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런 걸 하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퇴서를 내놓고 사퇴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놓고 네. 첫 번째는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을 뺍니다. 세 번째 급여와 수당을 반납합니다. 네. 네 번째 쓰다가 남아있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합니다. 네. 이런 선택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아무리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반평생을 서울에 사시고 고향 부산인데 세종시를 뭐 몇 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8억이 넘는 돈을 들고 세종시에 건물을 사러 가고 결국은 앞에 전철 들어서고 산단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농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2016년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사위도 기재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은 딸도 그러면은 뭐 세종시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 한 통 안 했다? 이것도 이제 좀 의혹을 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기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버지와 통화한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쓴 그 대국민 그 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상식적 수준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윤희숙 의원의 계좌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좌를 계좌를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좌가 있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 아버지 계좌 네. 이런 것까지 다 네. 공개를 하는 게 진정성을 지금 있다고 여권에서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퇴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른바 뭐 사퇴쇼 아니냐, 그리고 해명에 대한 납득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우리 김 의원께서 좀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진정성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퇴 쇼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비난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네. 사퇴를 시키면 됩니다. 본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뭐 정치 초년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퇴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본회의에 당연히 의결을 해줄 거라고 즐거운 의결을 해줄 거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대로 또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쇼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서지 않겠다 이러는데요. 저는 윤희숙 의원님은 초지가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부터 계속해서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그 사퇴를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진정성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이게 의혹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 사퇴를 국회의원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것만큼 큰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두 번째는 그리고 그 2016년에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살 때 그 본인이 KDI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엮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에 윤희숙 의원 주장에 의하면 이건 예타 지금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아니고 네. 또 대상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부서에 철저하게 이거는 비밀로 된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이셨는데요. 이 정보는 계속 홍보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그 당시에 연관성이 지금 중요한데요. 네.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그 농지법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든 아니면 안 되면 합수본에서 하든 조속히 조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이상 민주당은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여서 실책을 덮기 위해서 지금 물타기 작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지금 윤희숙 의원을 공격을 할지라도 순수성을 의심을 할지라도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이 정책의 대실패 이거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통해서 뭐 드러나겠죠. 제가 한 말씀은 네네네. 드리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는다고 덮여지겠습니까? 덮여질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신나가지고 윤희숙 의원을 때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희숙 의원의 지금 정치적 언행은 고도로 계산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여권 의원들까지 거명. 저도 이제 거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사퇴하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5분 연설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인이라 해놓고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게 부동산 다주택자였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특별 공급을 받아가지고 차익도 많이 남겼죠. 서울 서초구에 전세 7억짜리 살죠. 서울 성북동에 아파트 있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저는 보증금 그 보증금 1억 7천에 월세 40만 원 냅니다. 네. 그 이외의 부동산이나 땅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돼가지고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치권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날 계좌를 깠습니다. 네. 그런데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절대 자기 이름 또는 자기 가까운 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넣고 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계좌를 깔 거면 아버지 계좌, 엄마 계좌, 그다음에 여동생 계좌, 매제 계좌 이것까지 다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압수수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대한민국 검찰이 통신회사의 통신기록, 문자 메시지, 카톡,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1년치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이미 5년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해봐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죠. 이미 세종경찰청에서 지난주에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 문제는 뭐 좀 더 지켜보고요. 경선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볼까요?
사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 지역 첫 순회 경선이 오는 4일이죠. 치러지는데 첫 경선의 의미가 있죠.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예. 일단은 첫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냥 이제 뭐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 4위 막 이렇게 쳐져 있는 정세균 후보가 예를 들면은 2등 뭐 이런 의미 있는 걸 하면은 이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새롭게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면 3등을 했다 이래 돼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선이 가진 경선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그 중간에 이게 11번에 걸쳐서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네. 5번째, 6번째 효과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지금 후보들이 전부 충청도 다 내려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지금 대선 경선 판세 구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충청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충청도가 원래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소위 그 1, 2위 하는 후보들이 그 박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큰 차이가 오차범위 안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첫 번째 충청의 민심이 앞으로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역대 그 대통령 선거를 다 보면 결국은 호남 민심이 대선 본선에 대선 마지막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나비 효과 때문에 수도권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충청 첫 스타트 사실 충청과 또 호남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네. 두 분이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말미에 지금 잠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윤희숙 의원님에 대해서 뭐 총 공격을 했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똑같이 그 권익위에서 12명이 의혹이 있는 의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10명은 지금도 그대로 그 어느 누구도 뭐 사퇴니 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분들이 제일 두근두근 할 겁니다. 불똥이 튈까 봐서.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양쪽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들 다 끌어넣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여야 이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 문제점, 이 뭐 미친 집값이라고 하니 이걸 좀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희수 덮어질 덮을 예. 수가 없는 예, 문제를 예.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사퇴해보라, 윤희수 사퇴하라고. 의원 이슈가 뜨겁긴 뜨거운가 봐요. 다시 또 주제가 왔는데 네네. 그건 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네네. 다음번에 진단을 하기로 네, 하고 그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충청 경선이 끝나면 대구 경북 강원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70만 명이 70만 모아졌죠. 명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1차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그 4일, 5일 이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게 끝나고 나면은 70만 명에 달하는 1차 경선인단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권리당원 대의원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떻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18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70만 명 투표함을 열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110만 명을 하는데 그 110만 명의 영향만큼 이제 첫 번째라. 그 흐름대로 1차 흐름대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보니까 70만 이제 제가 각 네. 캠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1차에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모집 못한 캠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캠프의 경우에는 2차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모은 선거인단이 대거 들어가 있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국민선거인단 결과가 2차로 바로 직결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러면 것으로 1차, 2차, 3차를 다 봐야지만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만 1차가 가지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원 선관위원장 출발을 했는데 또 경선 룰 가지고 또 서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논쟁 중입니까? 여전히 논쟁 중이고 향후 잠시 동안은 논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12명의 후보가 각자 이 경선 룰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게 문제가 된 게 뭐 보통 통상은 두 가지인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됐나요? 그건 이제 경준위에서 처음에 100% 네. 국민 경선, 두 번째는 30% 당원, 네. 세 번째는 3차는 50대 5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경준위에서 정해졌는데 지금 원희룡 이제 후보께서는 이건 경준위에서 한 거 아니냐, 선관위가 다시 정해야 올바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여론조사 비율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키워드는 지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인데요. 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지금 뭐 최재형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역선택 방지를 해야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경선판으로 뛰어들어서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기 쉬운 후보, 약체 후보를 역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대 논리도 또 만만치 네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거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는 아니다. 이거 중도층이 확장되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중도층이고 중도층을 확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요. 제가 짧게 여쭈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1위로 네네. 나오지만 예.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네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게 예. 지금 위협할 상황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봅니까? 당 안에서는요. 지금 잠시 뭐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여론이 국민들이 정하는 거니까 네네. 어느 누구도 저는 예측이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홍준표 그 후보께서 지금 아주 점점 근접해 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유승민 후보도 이제 예전보다 뜨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면 최재형 후보께서 저 표가 좀 빠지면서 이게 네. 아마 양쪽으로 홍준표 쪽으로 또는 유승민 쪽으로 흩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결국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건 아마 여야를 불문하고 그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지금까지는 두 후보 중에 어떤 분이 정해지면 네. 여기에 더 맞수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후보로 밀어주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아마 추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역전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준비가 됐죠. 물론 이제 뭐 생각이 틀린 부분이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떻든 훈련되고 준비되고 검증됐다는 측면에서는 네. 윤석열 이런 후보가 이제 감히 근접을 할 수가 없죠. 여담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신문을 다 안 보실 것 같아서 이 홍준표 대표의 이 매력이라는 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엊그제 김종필 총리 묘지를 갑니다. 네. 묘지를 갔는데 그 묘지 바로 밑에 조그마한 봉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 봉분이 이게 뭐냐 했더니 김종필 총리 내분, 특히 이제 김종필 총리 이제 사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애지중지했던 반려견인데 네.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반려견이 그 사모님의 영정 앞에서 시금을 전폐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의 봉분 밑에다가 이 반려견의 봉분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도 이른다. 하물며 사람이 배신을 했어야 되겠냐. 네. 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그리고 이날 이 평생까지 상당히 가장 강한 메시지를 지금, 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는 이제 상식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메시지가 상당히 국민 수용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역선택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한테는 지금처럼 사이다 발언이나 이런 강한 배신이란 프레임이나 이런 걸 씌우는 후보한테 순식간에 매력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극으로 싫어하는 또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역선택을 하지 않나라고 우려하는 후보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정책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유승민 후보나 다른 여타 후보들도 저는 준비가 상당히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의 등장은 국민들이 소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열화나 국민적 의지를 네, 표현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딱 한 말씀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 칩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 치면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두 분 중에서 대통령은 저는 홍준표가 됐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역선택이 아니고요. 준비된 거나 검증된 거나 또 인간에 대한 신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할 때는 저는 홍준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홍 대표 캠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선택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